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셔터를 막 올리려던 순간 낯선 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리자 작은 아이 하나가 가게 앞에 서 있었죠. 말없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낯설고도 묘했습니다. 아이의 옷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신발도 해져 있었어요. 아이 주변에는 누구 하나 함께 있는 어른도 없었죠.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 속에서 막 걸어 나온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잠시 아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은 아무 말 없이 가게 안을 향해 깊이 머물러 있었어요. 아이에게 무언가 말을 걸기엔 분위기가 조용했고 또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문을 열자 찬 공기가 따라 들어왔고 아이는 그대로 문턱에 멈춰섰죠. 저는 아이에게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말없이 앉아있는 아이에게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건넸죠. 작은 손으로 잔을 감싸는 모습이 어쩐지 마음을 아리게 했어요. 저는 아이 옆에 조심스레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아이를 바라보며 묻고 싶었습니다. 아가, 이름이 뭐야? 엄마 아빠는 어디 계셔? 하지만 아이는 자기 앞에 놓인 코코아 잔을 물끄러미 내려다 볼 뿐이었죠. 그 모습이 오래전 어디선가 본 듯했어요. 마셔도 돼. 아줌마가 뜨겁지 않게 탔어. 저는 천천히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아이의 이마와 눈썹, 그리고 오뚝한 코의 선까지 볼수록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입술이 마르고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죠. 낯선 아이였지만 낯설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아는 사람과 닮아 있었어요.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아이에게 물었죠. 아가, 엄마 이름 알아? 엄마 이름이 뭐야? 그 짧은 질문을 던지며 저는 숨을 멈추고 아이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윽고 드디어 아이는 입을 열어 자신의 엄마 이름을 말했죠. 우리 엄마는... 저는 아이 입에서 나온 아이 엄마 이름을 듣고 그만 질끈 두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3년 전 그날의 일이 떠올랐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젊었을 적 저는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30이 조금 넘은 때였죠. 갑작스러운 사고였어요. 울 시간도 없이 장례를 치렀고 그날 이후 저는 딸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도시의 생활은 제가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살 길이 막막했지만 멈춰 있을 수 없었어요. 낯선 마을에 터를 잡고 조그만 꽃집을 열었죠. 처음엔 하루에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도 많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 뜨기 전부터 꽃시장에 다녀오고 하루 종일 꽃을 다듬고 물을 갈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나날을 이어가며 딸을 키웠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꽃이 팔릴 때마다 저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딸은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마을 미용실에 취직했어요. 제게 부담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보였죠. 그래서 더 안타까웠어요. 둘이 함께 지내며 큰 욕심 없이도 따뜻한 하루들을 쌓아갔습니다. 비 오는 날엔 둘이 나란히 앉아 국수를 말아 먹고 겨울엔 난로 앞에 앉아 귤을 까먹었어요. 세상 그 누구보다 다정한 딸이었습니다. 송이야, 됐다니까. 네가 번 돈인데 네가 써야지. 엄마는 괜찮아. 얼른 도로 가져가.
에이, 엄마, 나도 이제 어엿하게 월급 받는 어른이라니까. 엄마도 이제 좀 나한테 기대해. 항상 내가 엄마한테 기대기만 했잖아. 그래도 네가 고생해서 번 첫 월급인데 엄마가 덥석받으면 되겠어? 너 필요한 데 쓰고 잘 저축해. 엄마가 그동안 나 키우느라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엄마, 나 이제 다 컸어. 앞으로는 내가 엄마 지킬게.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기특하고 또 미안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남긴 아이, 그 아이가 어느새 저를 위로하는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그 시절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하루하루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딸아이는 27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집으로 데려온 남자는 말수가 적고 눈웃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었죠. 딸과 함께 앉은 자리에서 그는 저를 향해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마음을 놓았어요. 속이 깊은 사람인가 보다 했죠. 결혼 이야기도 빠르게 오갔습니다. 딸의 표정이 환했어요. 그 웃음 하나만으로도 저는 괜찮다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죠.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아 그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기죄였어요. 딸을 속여 접근했고 교묘한 거짓말로 신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은 더 충격적이었죠. 그 남자는 이미 전과가 8번이나 있었어요. 딸은 그 사실을 듣고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며칠을 울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 있자. 네 잘못도 아니고 자꾸 생각하면 너만 더 힘들기만 해. 엄마, 나는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만난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세상엔 좋은 사람도 많아. 지금은 그저 운이 나빴던 거야. 아니야, 엄마. 나한텐 그런 운도 없나 봐.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랑하고 싶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일일 수도 있어. 엄마도 네 아빠 먼저 보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도 견디다 보니 이렇게 너랑 웃으면서 살잖아. 나 정말 자신 없어. 이제 아무도 못 믿겠어, 엄마.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고 네 곁에 있어. 너무 자책하지 말고 조금만 더 강해지자. 네 곁엔 엄마가 있어. 알지? 엄마 나 정말 너무 힘들어. 그래, 엄마가 알아. 마음껏 울어.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내고 엄마한테 기대서 푹 울어버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꽃집에 나가 꽃들을 정리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제 탓 같았습니다. 제가 작은 시골로 들어와 너무 작은 울타리만 보여줘서 그런 건 아닐까 싶었죠. 몇 주 뒤 딸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미용 기술을 더 배우겠다며 짐을 쌌죠. 짐은 많지 않았어요.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 몇 벌, 미용 도구를 챙겼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말리지 못했어요. 붙잡는다고 남을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저 서울에서 자리를 잡으라며 모아둔 돈 3천만 원을 전해줄 뿐이었어요. 버스에 오르는 딸을 보며 저는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홀로 꽃집에 남았어요. 근 30년 가까이 함께하던 딸이 갑자기 집을 나가니 허전했어요. 매일 저녁 문을 닫고 난 뒤 저는 홀로 앉아 한숨을 지으며 딸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딸은 서울에 올라가 자취를 하며 대형 미용실에 취직을 했다고 했어요. 딸이 자취하는 서울집에도 몇 번 가보려고 했지만 가보지를 못했죠. 매번 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사는 곳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느 엄마가 딸이 서울에 올라가 자취를 하는데 집 주소도 모를까요? 그런데 제가 그랬네요. 송이야, 네가 일이 바빠서 못 오는 건 알겠는데 엄마가 잠깐 올라가서 청소라도 해줄게. 주소라도 좀 알려줘. 아이, 엄마, 진짜 괜찮아.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요. 미용실 일 때문에 요즘 너무 바빠서 엄마 초대할 시간도 없어. 그래도 딸을 그 멀리 보냈는데 엄마가 네가 어디서 사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니? 주소라도 알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엄마, 진짜 나 잘 살고 있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사수가 지금 부른다. 엄마, 이따 다시 전화할게요. 송이야, 잠깐만. 얼마나 사는 곳을 알려달라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딸은 핑계를 댔어요. 저는 걱정과 한숨만 늘어났죠. 딸은 그저 서울은 안전한 곳이고 살기 좋다며 저를 안심시킬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에 안심이 될 리가 없었죠. 딸은 저를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송이야, 엄마가 너 얼굴 본 지가 한참 됐다. 주말에라도 집에 좀 오면 안 되겠어? 엄마, 주말엔 손님이 더 많아서 나 진짜 시간 내기 힘들어. 미안해요. 그래도 쉬는 날 하루쯤은 있잖아. 그때 잠깐이라도 다녀가면 좋겠는데. 엄마가 너 좋아하는 장조림도 해뒀고 김간에에서 고기도 사줄게. 미안해, 엄마. 나 아직 미용기술 배우는 단계라서 쉬는 날도 제대로 못 쉬어. 눈치 보이거든. 그리고 할 것도 많아. 하루라도 빠지면 일이 너무 밀려서 안 돼요, 엄마. 도대체 무슨 미용실이 쉬는 날 한 번 없이 널 부려먹기만 하니? 네가 정 그렇게 바쁘면 엄마가 서울로 올라갈 테니까 잠깐이라도 만나자. 밥 먹는 시간은 있을 거 아니야. 엄마가 미용실로 갈 테니까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 엄마 미안해. 지금은 잠깐 만나는 것도 어렵고 내가 조만간 꼭 시간 내서 집에 한번 찾아갈게. 송이야. 미안해, 엄마. 나 성공하고 싶어서 그래. 엄마,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요. 어? 보고 싶어서 그래. 알아. 나도 엄마 보고 싶어. 그래도 나 성공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니까 조금만 이해해주라. 엄마가 나 이해 못하면 나 미안해서 일 못 배워. 하지만 딸은 말만 할 뿐 집에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자주 전화를 할 수 있었기에 저는 딸이 잘 지낸다는 말을 억지로 믿었는지도 몰라요. 딸이 저 몰래 꾸미고 있던 일을 그때라도 알았더라면 가만히 꽃집에 앉아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어요. 1년 만에 딸이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떠났던 아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죠. 혼자가 아니었어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딸을 기다리는 동안 가슴속에서 자라난 말들은 그날따라 다 어디론가 숨은 듯 했습니다. 딸은 거실에 앉아 웃고 있었어요. 한동안 보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낯설지 않았죠. 저는 그 웃음에 안심을 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 깔끔한 옷차림에 눈빛이 맑은 청년이었죠. 저를 보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 김지한이라고 합니다. 목소리에 꾸밈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머리를 숙이며 그를 맞았어요. 처음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딸이 지난번엔 얼마나 무너졌는지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네가 또 다칠까 봐 자꾸 마음이 안 놓여. 저 총각은 진짜 괜찮은 사람인 거니? 너 또 힘들어하는 모습 보기 싫어서 그래. 엄마, 나 이번엔 진짜 괜찮아. 지한 씨가 나한테 함부로 희망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부족한 부분까지 다 이해하고 안아주는 사람이야. 네 부족한 부분이라니? 네가 남들보다 모자란 게 뭐가 있다고? 그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니? 솔직히 나도 처음에 무섭고 걱정됐는데 이젠 진짜 믿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도 믿어주고 싶은데 아직 엄마 마음 한구석엔 걱정이 남아있다. 또 네가 상처받으면 엄마 가슴이 무너지잖아. 나도 알아, 엄마. 근데 이번엔 진짜 달라. 지한 씨 만나면서 이 남자라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한 번만 더 믿어줘. 딸 말대로 예비사위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비사위는 무리하게 말을 느리지 않았고 딸 옆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두 사람에게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반찬이 조금 짰는지 예비사위는 물을 자주 마셨죠. 그럴 때마다 딸은 수저를 내려놓고 미소를 지으며 사위에게 물컵을 건넸어요. 그 작은 손길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번엔 정말이구나 싶었어요. 한 달 뒤 두 사람은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위는 고등학교 때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왔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 아픔이 둘을 어떻게 연결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결혼식은 작고 단정하게 치렀습니다. 작은 웨딩홀에서 꽃다발 하나와 축하 인사 몇 마디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어요. 딸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모습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신혼집 초대를 기다렸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딸은 요즘 좀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언제 한번 너희 집에 갈 수 있을까? 딸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신혼집도 좁고 정리도 덜 돼서 아직은 나중에요. 곧 괜찮아지겠지 했습니다. 정말 바쁜가 보다 젊은 사람들이 사는데 괜히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죠. 바쁜 아이들을 위해 반찬이라도 해보내려고 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반찬과 이전에 사위가 잘 먹었던 반찬들을 한가득 만들고 전화를 걸었어요. 주소만 알려줘. 반찬들 잘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줄게. 엄마, 저번에도 말했잖아. 우리 일이 바쁘기도 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일이 아니라 식사 시간도 대중 없어. 무엇보다 지한 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집에서 거의 밥 안 해 먹어. 그냥 나가서 사 먹어. 굳이 고생하지 마. 그래도 이미 만들었는데 주소만 불러봐. 보내지 마. 괜히 상해서 다 버려져. 그러면 아깝잖아. 딸이 제 반찬이 필요 없다는 듯 말하는 순간 속이 조금 상했습니다. 그렇다고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면 다시 멀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다시 꽃집 일에 집중했습니다.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딸 부부를 마음으로만 응원했어요. 그 아이들이 살기 편하면 제가 안 보는 쪽이 나은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죠. 딸 부부는 아주 가끔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작은 선물 하나, 과일 한 바구니를 들고 잠깐 얼굴 보고 돌아가는 시기였어요. 한 번은 딸이 집 앞에 두고 간 편지를 보고 웃음이 났습니다. 엄마, 요즘도 꽃 많이 피어요? 다음엔 더 오래 있을게요. 다음이라는 말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쓴 그 문장이 어딘가 마음에 닿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딸은 한 번도 저를 집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딸이 진짜 바쁜 걸지도 모릅니다. 아닌지도 모르고요. 저는 묻지 않기로 했어요.
굳이 속내를 들춰내지 않아도 그 아이가 잘 살고 있다면 그걸로 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이따금씩은 작은 찬장 앞에 놓인 그릇들을 바라보며 이 밥그릇을 딸에게 쓰게 될 날은 다시 없을까 하고요. 딸은 결혼 후 한 달이 지나고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기쁨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이제 딸이 엄마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조심스럽게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했습니다. 몸조리를 도와줄 겸 딸 옆에서 잠시 지내고 싶었죠. 그런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굳이 안 와도 돼. 아직 괜찮아. 그리곤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어요. 지한 씨가 조금 불편해할 수도 있잖아. 물론 엄마도.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보지 못했겠지만 제 입꼬리는 억지로 올라가 있었어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진 않았어요. 그저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이 그러하겠거니 여겼죠. 그날 이후 저는 서울에 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아이를 낳을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꽃집 안에서 꽃을 다듬으며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딸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가 이제 또 하나의 생명을 품고 있다는 것이 참 묘한 기분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저 그 곁에 있지 못한 채 멀리서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진실로 안타까워했습니다. 딸의 임신 소식을 들은 뒤로 저는 매일 달력을 들여다보며 날짜를 세워갔어요. 몸조리할 시기쯤이면 도울 일이 많을 거라 여겼죠.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딸 부부는 저와의 연락을 점점 피했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어요. 출근 시간 맞춰 가게 문을 열고 하루 종일 꽃잎을 손질하다 보면 시간은 저절로 흘렀죠. 그러다 문득 딸 생각이 나 전화를 걸면 딸은 늘 짧게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 지금 손님이 와서 미안해. 이따 전화할게. 엄마, 잠깐만. 지금은 전화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런 말들만 남기고 딸은 늘 전화를 서둘러 끝냈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며 전화를 마무리하곤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도 딸은 여전히 짧게만 응답했죠. 어느 날은 전화를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걱정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녁 꽃집 문을 닫고 나와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 연결음이 한참 울리고 나서야 딸이 받았죠. 엄마, 왜? 왜는 무슨 왜야? 너 출산일 다 됐잖아. 병원엔 언제 가는데? 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조용히 들렸어요. 지금 몸 상태는 어때? 진통은 아직이야? 병원은 미리 예약해놨니? 제 질문이 이어졌고 딸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 말이 없어? 그제야 딸이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며칠 전에 낳았어. 딸이야. 저는 핸드폰을 든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가만히 있던 꽃집 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 뭐라고 했니? 그냥 갑자기 진통이 와서 병원에서 바로 나왔어. 일주일 전에 퇴원도 했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게 지금 할 소리니? 너 나한테 말도 없이 애를 낳았다고? 엄마한테 연락은 했었어야지. 엄마, 미안해. 그게 나 그때 정신이 없었고 상황이 급해서. 정신이 없었다고?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그럼 애 낳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단 한마디 말도 못해?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차마 입 밖으로 내지 않으려던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네가 엄마가 되는 그 순간에 이 엄마가 옆에 있는 게 그렇게 싫었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엄마 미안해. 자꾸 미안하단 소리 하지 마. 엄마는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어. 요즘 널 보면 자꾸 엄마를 피하려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 사는 것도 모르고 네가 애를 낳는 순간에도 함께 못하고 엄마가 손주 얼굴도 한 번 못 본 게 말이나 되니? 엄마 이번엔 무조건 서울 올라갈 거야. 네가 진짜 잘 지내고 있는지, 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엄마 손주는 어떻게 생겼는지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거다. 엄마,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일부러 피하려고 한 적 없어요. 나도 매일매일 엄마한테 미안해서 가슴이 답답하단 말이에요. 엄마 마음 나도 알지만 지금은 정말 좀 기다려주면 안 될까? 애도 아직 너무 어리고 몸도 약해요. 조금만 더 크면 그때 엄마가 와서 보면 되잖아. 그 말이 벌써 몇 번째야. 송이야, 엄마는 이렇게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 되니? 이러다 네 얼굴 까먹겠어. 엄마가 너 힘들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오래 있을 생각도 아니야. 그냥 얼굴 잠깐 보고 애기 얼굴 보고 오겠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니? 엄마 마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도 엄마 보면 눈물 날 것 같아서 너무 보고 싶어서 참고 있어. 그럼 보면 되잖니, 보면. 여보세요? 송이야, 송이야, 듣고 있니? 엄마, 미안해. 그냥 다음에 봐요. 엄마가 오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할 거야. 낯선 사람을 보면 그치지 않고 울기만 하거든. 낯선 사람. 그 말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어느덧 저는 딸에게 낯선 사람이 된 듯했어요. 결국 저는 이번에도 딸 부부를 보지 못했습니다. 섭섭함은 어느새 분노로, 분노는 다시 걱정으로, 걱정은 의문으로 바뀌어 갔죠. 기다림도 반복되면 체념이 듭니다. 딸에게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뒤 저는 말수도 줄었고 꽃집 안에서도 라디오를 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불현듯 사위가 처음 인사 온 날 기억이 났어요. 그날 저는 사위차에 떨어져 있던 사위 명함을 발견했었죠. 별 생각 없이 주워서 가방에 넣어두고 잊고 있었는데 딱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는 바로 집으로 달려가 가방을 다 뒤져서 그 명함을 찾았어요. 다행히 있더군요. 명함에서는 사위와 딸이 일하는 미용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더는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곧장 짐을 챙겼습니다. 다음날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죠.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뻔한 변명들로 제 서울행을 막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서울 풍경은 낯설었습니다. 살면서 서울에 온 일은 손에 꼽았어요. 간신히 사위 미용실에 도착했을 때 유리 너머로 사위가 앉아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용히 사위 뒤로 가 무엇을 보는지 보았죠. 사위는 딸이 출산한 아이의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사진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더군요. 제 갑작스러운 방문이 괜히 단란한 이 아이들 가정에 분란을 일으킬까 잠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 인기척을 느낀 사위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죠. 장모님? 순간 사위는 손에 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다른 직원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저를 쳐다보았어요. 자네, 못 볼 사람을 본 표정이구만. 아닙니다. 장모님, 여긴 어떻게... 어떻게 찾아왔냐고? 평생 내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안 보여줄 생각이었나? 절대 아니죠. 장모님, 일단 앉으세요.
사위는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반가움은 없었어요. 그저 놀람과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앉을 생각 없네. 지금 자네 집으로 안내하게. 장모님, 그게 지금은 손님 예약이 많아서 가게를 비울 수가 없어요. 연락이라도 주고 오시지. 이렇게 갑자기 오셔서 제가 좀 자리를 비우기 곤란합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고 장모님 댁으로 찾아뵐게요. 자네 지금 나랑 장난하나?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냥 버스 타고 집으로 가라는 말이야? 장모님, 그게 아니라... 내가 몇 번을 참았다고 생각해. 딸이 애를 낳았는데 엄마가 집 한번 못 가본다는 게 말이 돼? 지금 당장 집으로 안내하게. 장모님, 그게 아니라 진짜로 지금은 좀 어려워서. 저도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사정? 무슨 사정이 그렇게 많아? 내가 그 사정 봐준다고 몇 년을 기다렸는지 아나?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당장 앞장서. 내 딸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오늘은 꼭 봐야겠네. 한마디만 더 하면 그땐 정말 화낼 줄 알아? 결국 사위는 마지못해 저를 집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치를 보며 딸에게 전화를 하는 듯 했죠. 방금 오셨어. 나도 모르지. 그래. 장모님, 전화 좀. 그러면서 사위는 제게 전화를 넘겼어요. 수화기 넘어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엄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 연락을 하면 네가 오라고 하디? 내 딸이 애를 낳았다는데 내가 엄마가 돼서 찾아오지도 말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 난 그게 아니라 나중에 정식으로 초대한다고 했는데 그냥 잘 지내는지 얼굴만 보고 가마. 엄마. 왜? 또 무슨 핑계를 대려고? 얼굴도 못 보여줄 상황이니? 송이 너, 나 다시 안 볼 생각이야? 그게 아니라, 엄마. 그런 거 아니면 집에 있어. 잠깐 들리마. 그럼 밖에서 만나, 엄마. 내가 1시간 뒤에 그리로 갈게. 아니, 2시간쯤. 송이야! 엄마. 송이야, 나는 니들이 어떻게 사는지 오늘은 꼭 봐야겠어. 다른 말 말거라. 집으로 갈 테니 어디 가지도 말고. 난처해야 하는 딸의 목소리에서 저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는 게 너무 초라해서일까요? 그렇다면 제 가게를 팔아서라도 딸만큼은 좋은 집으로 옮겨줄 수 있었어요. 아니면 혹시나 태어난 손주에게 이상이 있는 걸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더욱 딸을 만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사위의 안내를 따라 처음으로 딸의 집을 찾았습니다. 작고 낡은 빌라였어요.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부터 가슴이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딸이 현관에 서 있었죠. 저는 안으로 성큼 들어서며 딸에게 말했어요. 내 딸 집 한번 오기 힘들구나. 딸은 머뭇거리며 저를 따라왔습니다. 대체 내 딸이 결혼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방안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딸이 낳은 손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모습을 본 저는 기겁을 하고 말했어요. 송이야, 이 아이가 네 딸이 맞니? 맞아? 하지만 제 물음에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아이는 이미 장난감을 들고 서 있었죠. 분명 세상에 나온 지 1달도 안 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이 애가 네 딸이 맞냐니까? 맞아. 내 딸 맞아. 이름은 하린이, 김하린이야, 엄마.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너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야? 그래서 집에 못 오게 한 거니? 아이는 낯선 이의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제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저도 그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죠. 제 딸 어렸을 때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송이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아이 아무리 못해도 돌은 지나 보이는 아인데. 너 대체 이 아이를 왜 지금까지 숨긴 거야? 어? 게다가 이제야 태어났다고 엄마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아니, 내가 무슨 바보인 줄 아니? 네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엄마한테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숨길 수가 있어? 말해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엄마 지금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진다. 도대체가 왜 그랬는지. 지금 당장 솔직하게 다 말해봐, 송이야. 저는 너무나 황당한 상황에 딸과 사위를 번갈아가며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다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만 있지 말고 말해봐라. 아니, 1년 전에 이미 김서방 아이를 출산까지 했으면 임신을 알았을 때 식을 올렸으면 된 거 아니니? 왜 엄마한테 이런 거짓말을... 잠깐만. 1년 전에 아이를 낳았으면 2년 전에 임신을 했다는 말인데 2년 전이면 송이 네가 서울로 떠나던 그때잖니. 그때 이미 임신을 했다는 거였니? 너 설마... 엄마, 정말 미안해. 딸은 집을 떠나 서울로 떠나기 전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제게 말도 없이 혼자 아이를 낳은 것이었죠. 출산 후 사위와 결혼을 하고 이후에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그 당시 이미 갓 출산한 아이가 있었으면서요. 시기상 그게 아니라면 말이 안 되었죠. 순간 저는 서 있을 힘도 없었습니다. 입을 다문 채 벽을 짚고 선 채로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딸은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송이야, 엄마가 정말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지금 이 순간엔 딱 하나만 물을게.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엄마한테 한 거야? 왜 아이가 태어난 걸 숨긴 거야? 네가 무슨 생각으로 엄마를 이렇게 속였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엄마, 정말 미안해요. 처음부터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도저히 말할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너무 겁이 나고 엄마한테 실망 주기 싫었어.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숨기고 또 숨긴 거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엄청난 일을 어떻게 엄마한테 말 한마디 없이 숨길 수가 있어? 너 솔직히 말해. 서울 올라가기 전부터 지금 네 옆에 있는 지안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너희 그때부터 만나고 있었던 거니? 아니야, 엄마. 그때는 지안 씨 몰랐어. 지안 씨는 나 서울 올라가서 힘들 때 만난 사람이에요. 그전엔 정말 몰랐어요. 뭐라고? 그러면 저 아이, 설마 아이 아빠가...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엄마, 나도 정말 말하기 싫었어. 내가 죽어도 말 안 하고 혼자 묻어두려고 했던 비밀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엄마한테 거짓말 더 못하겠어. 하린이 친부는 지안 씨가 아니야. 사실 하린이 아빠는 엄마가 아는 사람인데 내가 처음에 데려왔던 그 사람, 그 사기꾼 새끼가 하린이 친부야. 이게 무슨... 송이야, 지금 네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딸의 엄청난 고백에 저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고 입술이 바짝 마르기 시작했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짓을 할 수가 있어? 장모님, 제가 그랬어요. 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송이 잘못 아니에요. 제가 송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냥 다 덮고 가자고 했어요. 저희 둘만 알고 묻어두기로 제가 먼저 얘기한 겁니다. 송이가 나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저를 혼내주세요. 장모님, 송이는 잘못 없어요. 사위의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네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죄송합니다, 장모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송이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송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저 다 봤어요. 그 아이 친부가 누구든 간에 할인이는 제 딸입니다. 송이는 제 아내예요. 제가 다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지한 씨 잘못 없어. 지한 씨가 그렇게 말했어도 내가 엄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야, 엄마. 너희 둘 다 정말 엄마를 기가 막히게 하는구나. 딸이 아이를 낳았을 무렵 사위는 이미 모든 사실을 들었다고 했어요. 사위는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이기로 스스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송이야, 아무리 그래도 네가 어떻게 그 사람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해?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떤 상처를 줬는지 너도 알잖아. 네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엄마 몰래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엄마한테 더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내가 이 아이를 가진 걸 엄마가 알았으면 어떻게 해서든 못 낳게 했을 테니까. 당연하지. 송이야, 그 아이가 너한테 어떤 의미인지 엄마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아니었어. 네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선택이었어.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엄마, 나도 내 선택 때문에 엄마가 상처받았을 거라는 거 잘 알아.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고 또 너무 미안했어요. 근데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지울 생각을 하겠어. 아무리 그 인간이 날 망가뜨렸어도 이 아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내가 그 아이를 포기하면 난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죽을 죄를 짓는다는 거 알면서도 나는 내 아이를 지키기로 한 거예요. 네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지, 얼마나 아플지 엄마는 뻔히 보인다, 송이야. 엄마가 실망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그거야. 엄마는 너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네가 이렇게 힘든 선택을 했다는 게 엄마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거야. 엄마 마음 나도 알아. 엄마가 날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나도 내가 얼마나 힘들지 알면서도 아이 낳은 거야. 그래서 더 엄마한테 말을 못했던 거야. 나도 잘 살고 싶었고 평범한 가정 이루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하면 난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엄마가 날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나도 내 아이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싶었어요. 장모님, 송이는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송이가 저 아이를 지키려고 한 결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이제라도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정말 잘 키우면서 살겠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한테 제가 좋은 아빠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더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땐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에 이 아이들의 결정을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딸의 집을 나섰죠. 딸이 급하게 제 손목을 붙잡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딸의 모습조차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믿었던 사람이 제게 등을 돌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딸은 끝까지 따라와 울먹이며 저를 말렸죠. 엄마, 미안해. 가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지 않았어요. 그저 속이 텅 비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그냥 가면 어떡해요. 엄마 제발 나 좀 이해해줘요. 엄마 속인 거 내가 잘못했어.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 이렇게 가버리면 나 어떡하라고요, 엄마. 따라오지 마, 송이야. 엄마 지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엄마한테 필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제발 따라오지 마. 엄마 제발, 나 너무 무서워요. 엄마 없으면 나 견딜 수 없어. 엄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지금은 네 얼굴 보고 싶지 않다. 지금은 정말 네가 낯설어서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부탁인데 따라오지 마라. 혼자 좀 생각할 시간을 다오. 계단을 내려와 어두운 골목을 걷는 내내 저는 하늘도 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얼굴도 보지 않은 채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제 집에 도착한 건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자동적으로 꽃집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문을 열지 않고 가게 안 불만 켜두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느껴야 할지도 몰랐어요. 다음 날 저는 꽃집 문을 평소보다 일찍 열었습니다. 이제는 딸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기로 했어요. 연락이 오든 오지 않든 딸 부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거기서 한 발 물러나기로 했죠. 딸과 사위는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새벽까지 울리는 벨소리에 눈을 떴고 어떤 날은 아예 핸드폰 전원을 꺼버리기도 했어요. 그저 꽃가게 일에 미친 사람처럼 매달렸죠.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서울을 다녀오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꽃집 문을 닫고 집에 가려는데 가게 입구 건너편에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는 사람. 딸이었습니다. 딸은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멈춰서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죠. 저는 그저 조용히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처음부터 엄마를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 나도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겁이 났어. 엄마한테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그래서 네 생각은 뭐였니? 그 아이가 조금 더 자라고 난 뒤에 데려와서 지안이 아이인 것처럼 엄마한테 보여줄 생각이었던 거야? 이렇게 엄청난 일을 계획까지 하면서 엄마를 속인 거니? 미안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알면 엄마가 절대 낳게두지 않을 게 뻔했어. 엄마한테 진실을 말하면 내 아이를 포기하라고 할까봐 너무 무서웠어. 엄마를 속이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내 아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엄마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 근데 엄마한테 내가 소중하듯이 나한테도 이 아이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야. 누구 아이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 이 아이는 그냥 내 아기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끝까지 말을 못했던 거야. 나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날 이해해줘요, 엄마. 저는 딸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문틈 사이로 밖을 보니 딸은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죠. 저는 등을 기대고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은 점점 어두워졌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엄마, 문 좀 열어봐.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나 봐주면 안 돼요? 엄마 없으면 나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엄마, 제발 용서해줘요. 송이야, 이제 그만하고 네 딸한테 돌아가. 엄마 곁이 아니라 네 딸이 있는 집이 지금 네가 있어야 할 곳이야. 엄마는 더 이상 네 얼굴 보기 힘드니까 이러지 말고 어서 돌아가라. 그날 이후로 새해가 흘렀습니다. 딸과 연락을 끊고 지내는 시간 동안 저는 꽃집 일에만 몰두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꽃을 손질하고 물을 갈아주며 하루를 보냈죠. 처음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게 좋았습니다.
일이 많을수록 잡념이 사라졌고 몸이 피곤해지면 잠도 깊이 들 수 있었으니까요. 가끔 손님들이 찾아와 딸의 안부를 묻곤 했지만 저는 매번 웃으며 괜찮다고만 말했습니다. 사실은 저조차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지 못했죠. 더 이상 알아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알려고 하는 게 두려웠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딸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며 살아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꽃시장에서 장미꽃을 고르다 문득 송이가 어릴 적 장미를 유독 좋아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그런 사소한 기억마저 귀찮았지만 이후로 꽃을 볼 때마다 자꾸만 딸이 생각났어요. 별일 아닌 일이었지만 마치 마음 어딘가에 작은 틈이 생긴 것 같았죠. 그 후로도 종종 그런 일이 반복됐어요. 비가 오면 우산 없이 나간 딸이 걱정되었고 손님들이 데려온 어린아이를 보면 제 손녀는 어떻게 자랐을까 궁금해지곤 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일부러 마음을 다잡고 다시 꽃만 보았습니다. 딸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그냥 예전 습관이 남아있는 거라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마음은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죠. 어느 날은 문득 딸이 좋아하던 반찬을 한가득 만들어 놓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딸이 집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땐 어쩌자고 이런 짓을 했나 자책하며 눈물을 삼키곤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꽃집에 놓인 달력을 보니 벌써 송이의 생일이더군요. 잊은 줄 알았던 딸의 생일이 아직도 제 손끝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걸 보며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전화기 버튼을 누르려다 말았습니다. 번호를 다 눌렀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죠. 제 마음속에서 딸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작은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가끔 저를 보고 묻곤 했죠. 혼자서 외롭지 않냐고, 딸 보고 싶지 않냐고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짐짓 태어난 척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남은 방 안에 가득 찬 어둠 속에서 딸의 이름을 소리 없이 불러보기도 했죠. 어쩌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이상하게도 저녁이면 꽃집 앞 골목길을 한참이나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골목 모퉁이 너머로 혹시라도 송이와 아이가 걸어오는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골목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서 있으면 결국 저는 헛된 바람을 품은 자신을 꾸짖으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딸을 밀어내며 지내온 세월이 벌써 3년이었죠. 제 마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덤덤한 척했지만 사실 저는 한 번도 딸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 자신에게조차 솔직해지는 게 두려워 애써 외면했을 뿐이죠. 그런 날들이 반복되는 동안 어느새 저는 딸을 다시 마주친다면 과연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다 이해한다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러나 막상 입 밖으로 꺼내보려 하면 차마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세 번째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의 빈자리를 다시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딸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그동안 제가 버텨온 시간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마음을 숨기고 지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아이와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날은 새벽부터 유난히 안개가 짙었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꽃집 셔터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그때 왠지 모르게 낯선 기척이 느껴졌어요. 가게 옆에 작고 가느다란 그림자가 서 있었죠. 말없이 꽃집 안을 바라보고 있던 어린 아이였어요.
오래전 그 자리에 무릎 꿇었던 딸의 모습이 순간 떠올랐죠. 아이의 볼은 바람에 발그레 물들어 있었고 겉옷자락이 바람결에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놀라 도망칠 줄 알았지만 아이는 그저 가만히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천천히 손을 내밀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춥지? 안으로 들어가자. 아이의 손은 얼어 있었습니다. 그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데려온 뒤 따뜻한 코코아를 건넸어요. 아이는 조용히 컵을 두 손으로 감쌌죠. 이름이 뭐니?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가, 엄마 이름이 뭐야? 그제야 아이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렷한 발음으로 한 단어를 말했죠. 우리 엄마 이름은 천송이요. 장미꽃 천송이처럼 예쁘게 살라고 엄마의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제 손녀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만히 안았어요. 아이는 말없이 제 품에 안겨왔죠. 오랜 세월 그 따뜻함을 잊고 있던 온기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 밖에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리자 딸과 사위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둘 다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집에 가서 아침 먹자. 저는 딸과 사위 그리고 제 손녀를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세 사람이 함께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어요. 손녀만 연신 조잘거리고 저희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얘 데리고 자주들 와. 그날 밤 손녀는 제 품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아주 작게 웃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각에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딸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에요. 딸도 그렇겠죠.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저는 자연히 딸을 용서한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한 계절이 지나고 다시 꽃들이 피었습니다. 손녀는 더 자라 말도 늘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딸은 주말마다 반찬을 들고 내려왔고 사위는 늘 조용히 운전을 맡았죠. 저는 사위에게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사위가 가게 안에 잠깐 머물렀어요. 제가 들기 무거운 화분을 옮겨주고 전구를 갈아주고 있는 사위에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 자네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사위는 놀란 듯 저를 보았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손녀를 안아주고 내 딸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서 이제 와서 말하지만 참 고맙네. 사위는 제 말에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짓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더 말을 잇지 않았어요. 그저 가게 안에 피어있는 이 꽃들의 향기처럼 우리의 마음이 오래도록 남기를 바랬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